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합니다. 산타랠리의 기운이 태평양을 넘어 드디어 우리한테까지 왔습니다. 이 대망의 코스피 2,600고지를 넘어섰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불러온 이 시장의 강세, 진작부터 예견해 온 분들이 우리 경주마에는 계시죠. 오늘은 바로 그분들과 함께합니다. 시장의 큰 흐름 아주 잘 읽는 분들입니다.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보니까 산타랠리가 온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참 기분 좋으셨겠습니다. 예, 오늘 기분 좋다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정철진 경제평론가님이 생각나는 하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어땠어요? 사실 이제 시장에서 내년도 경제가 불안하다, 불안하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저번에 이제 하셨던 말씀들 중에서 경제가 불안하다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보부는 온다. 충분히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일단은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대부분 다 맞아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 안에서 대형주들 위주로 한번 상승했던 게 저는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한 섹터라든지 한 테마들 중심으로 해서만 계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순환매가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시장은 오르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 나기가 굉장히 좀 힘든 시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은 그냥 들고만 있어도 대부분 종목군들이 수익이 나는 그러한 하루였기 때문에 좀 의미가 좀 기분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러한 흐름 자체가 내년 1월 달까지 한번 이어지기를 네.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평론가님 말씀하신 걸 좀 열심히 듣는 그런 시간 한번 보내보려고 합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혜성님 준혁이 형 감기 걸렸네 그러는데 바로 딱 알아보시네요. 감기 걸리셨나 봐요? 감기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나으시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 지금 대거 들어왔고요. 코스피 기관 순매수가 1조 원이 넘었어요. 오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재료로는 항상 말씀드렸던 게 금리 하락이었었고요. 네. 여기에 달러 약세 이제 두 개가 포인트였고 수급적으로는 국내 시장에서의 파생, 선물 쪽에서의 외국인 포지션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에 이제 기관이 현물에서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었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이 네 박자가 다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금리도 굉장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요. 들어오기 직전에 봤더니 3.898%. 3.9% 레벨도 이제 깼다 말았다 하고 있고요. 네. 달러 같은 경우에 달러 인덱스가 100일 대입니다. 물론 이제 원 달러가 잘 안 맞아요. 원 달러가 이 정도라면은 한 1270원 레벨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아껴두죠.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수급 쪽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늘 기관 수급은 이제 상당 부분 반도체를 사면서 큰 틀에서의 이제 시장 방어를 그러니까 시장을 추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입니다. 이제 지난번 12월 만기 때 너무나 많이 그 매도물을 축적해 왔다. 그래서 저거 처리하고 그 다음 내년 3월물을 어떻게 포지션 구축하는지 보자라고 했었는데 하여간 만기 일주일 전부터 스스스스 청산을 하더니 지금은 오히려 상방을 완전히 열어버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계약수로 제가 끝까지 확인을 못했지만 15,000계약 이상 이제 순매수를 하게 됐고요. 기존에도 매수분이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놓고 본다면 여기에서 지금 기관도 현물에서 고춧가루 뿌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오늘 밤이든 내일이든 이제 대두주 그 기준을 이제 완화해주는 발표까지 난다면 그러면 현재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을 본다면 산타랠리를 상당 부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강 대표님 말씀대로 평론가님의 예상이 적중했다. 금리 인하의 시그널과 함께 굉장히 시장이 한바탕 크게 튀어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가 맞아떨어진 거에 대한 소회는 어떠십니까? 소회는 좀 이제 그동안 너무 괴로웠었다. 네. 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했으나 최근에 한 일주일 전부터 특히 12월 FOMC 회의 이후로는 잠을 잘 이루고 있다. 이렇게 소회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푹 좀 주무시기 바라겠고요.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얼굴 뵙기 참 힘들어요, 이사님. 내년에는 좀 자주 나와주시면 안 됩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월 1회 정도 어떠세요? 네, 그러시죠. 예, 약속 받아냈습니다. 이사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의미 있는 날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미국이 강하고 그런 걸 계속 보면서 미국이 역사적 신고시 경신하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좀 답답해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코스피가 1.78% 올랐잖아요. 근데 이 지수 오르는 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은 좀 말씀 주셨다시피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2만 개 가까이 샀어요. 그리고 비차이 프로그램 매수가 5,600억이 들어왔습니다. 거기 또 반도체에 있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집중적으로 들어오면서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삼성전자의 박스권의 고점이 6개월 동안의 박스권의 고점이 73,600원이었어요.
그걸 오늘 돌파한 날입니다. 돌파하면서 지수가 2,60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봉을 만들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는 그동안에 우리 억울했고 억눌려 있었는데 우리도 한번 가자. 뭐 이런 분위기를 오늘 좀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오늘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가 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주주 양도세 완화. 예. 오늘 밤이나 뭐 내일 중에 잘하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내일 시장이나 영향을 좀 줄까요? 오늘 밤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 부분에 잠깐 뭐 말씀을 좀 드리면 28일 날이 폐장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배당 날일이 27일이고 그럼 26일까지 배당 관련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매도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대주주 요건에 들지 않으려면 그 전에 매도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날짜 그렇지 않습니까? 네. 25일이 월요일 날이 우리 휴일입니다. 크리스마스 휴일이요. 그럼 오늘 수요일이니까 목요일 금요일 일정분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시장이 기조가 바뀌면서 뭐 크게 바뀌겠다 그렇게까지 볼 수 있느냐? 그 사이에 그렇게까지는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동안에 대주주 요건 완화를 한다 안 한다 말이 있는 동안에 주가 움직임을 잘 살펴보니 실제로 그 주식을 대주주의 요건이어서 매도하는 게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상관없이 그 섹터들이나 종목들이 완화한다 그러니까 막 들어와 가지고 막 올라가고 또 아니다 그러니까 또 매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나왔으면 좋겠고요. 대주 요건 완화의 정책이 나오면 아마도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좀 약했거든요. 네. 근데 2차 전지나 일부 종목에 끌어올리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좋은 호재로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기대를 해보고요. 지금 같은 타이밍에 우리는 뭘 하는 게 맞는 건지 의견들을 좀 여쭙고 싶은데 한창 지금 수익이 나고 계신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네. 이분들은 뭐 조금씩 지금 팔기 시작해야 되는 단계인가요? 아니면 잠자코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뭐 헤어지자고 말도 안 나오는데 먼저 헤어지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종목이 오르기 저는 보통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일단은 저항선 근처가 됐든 아니면 내년에 경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되었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우리 코스피가 많이 올랐으니까 네. 내일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뭔가 미리 액션을 취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산을 펼 때도 비를 한두 방울 맞는 걸 감수를 하고 난 다음에 우산을 펴야 네. 일반적인 사람이지 비도 안 내리는데 우산을 피는 건 행위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무슨 시인이세요? 일단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일단은 끝까지 한번 몰아붙이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아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말씀도 해주셨고 현대차라든지 자동차도 오늘은 굉장히 강하게 슈팅을 했습니다만은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미국의 어떤 건설 관련돼서 뭐 경기 자체가 좀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건설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내년 부분에 대선을 준비한다라는 대선이 아니라 각국에 이제 선거가 많다 보니까 예. 이 선거가 많으면 공약이 많아지고 공약이 많으면 땅을 많이 파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 들어서 건설 기자재가 밑에서부터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너무 빨리 슈팅하는 종목들보다는 지금부터 이제 모양을 바꿔 스토리가 있는 종목군들로 접근을 하시고 수익 나 계신 분들은 꽉 끼기 전까지는 무조건 끌고 간다 이런 마인드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수익 나는 분들을 끌고 간다. 네. 이사님도 같은 생각이신지 궁금한데 지금 일찌감치 주식을 좀 다 처분해서 지금 포모가 막 오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럴 지금이라도 좀 뛰어 들어가야 된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만약에 먼저 다 팔아서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이유는 아마도 그동안에 계속 얘기했던 경기 침체 얘기를 계속 했던 거고 그리고 연준에서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내년에 금리는 없다라고 한 거잖아요. 네. 명확하게 내년에 금리 인하 쪽으로 이번에 기운 거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나리오가 바뀌었으면 생각도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어떤 시장 진입은 지금 우리 지수가 높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수 절대치의 가치 평가를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네. 미국 시장이나 다른 유럽 시장이나 일본 시장이나 다른 시장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시장 자체는 그렇게 높게 올라간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강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시장이 뭐 좀 전에 그 우리 시장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린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일 많이 샀지만 상당히 고무적인 것은 현대차, 기아가 급등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지금 뭐 네이버나 카카오는 이번에 뭐 정책이 하나 나온다는 것 때문에 좀 주춤하고 있어요. 예. 네, 그런 종목들이 같이 이제 뒷받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면은 결국은 시장의 안정감이 좀 되는 거고 시장 안정감 속에서 또 종목별로 또 다시 한번 종목 싸움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에서는 연초까지 일단 우리나라 연초 효과가 있어요. 선타랠리보다는 그래서 연초 1월, 2월까지는 우리 시장을 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우리가 개인 투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호재거리가 1월에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CES고, CES고 하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어요. 예. 이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면서 지금 올해 내내 화두가 상반기에는 2차 전지고 하반기에는 AI잖아요. 예. 이 AI가 CES에서 계속해서 거론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기술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아주 강하게 흐름이 순환하면서 움직일 건데 예. 그걸 내가 쳐다보면 보고 있을 것이냐. 그러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앞두고 지금 거세게 오를 거라던 평론가님의 전망이 결국엔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앞으로 시장 흐름이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시장 흐름은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거는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의견이 어떠십니까? 저는 2024년을 하나의 화두로 좀 보자면 디커플링을 잡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선진 증시와 이머징 마켓 증시에 나눠봤을 때 네. 2024년에 아주 짧은 구간, 적어도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는 디커플링이 나올 것이다. 즉 선진 증시가 멈춰 있는 와중에서 우리 한국 증시를 비롯한 이머징 마켓 증시가 가게 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진 증시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코로나19 때 갔었던 전고점들을 다 베꼈습니다. 네. 유럽 증시도 쌍봉이냐 아니냐 하다가 제꼈고요. 일본 증시도 전고점을 제쳐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우와 S&P도 갔고 이제 나스닥도 가게 되고요. 네. 이 패턴으로 하고 저는 2024년 상반기쯤에는 선진 증시는 오히려 쉬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바통을 받아서 이머징 마켓이 가게 될 텐데 여기서부터는 좀 약간 구체적으로 디테일로 들어가면 만에가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때 전고점을 제친다면 3,300을 넘어야 되는 이런 숙제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보다는 일단 저는 2,840 정도를 놓고 보고요. 이거를 제칠 경우에는 이때는 상당 부분 주식시장이 또 의외로 공평합니다. 줄 때 A도 줬다가 B도 주거든요. 그래서 일단 2,840까지를 보고 달려가다가 여기를 완벽하게 제쳐버리면 지금 선진 증시가 갔던 것처럼 우리도 코로나19에 갔었던 이전 고점을 한번 트라이를 해본다. 큰 틀에서는 이제 이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전 내년 상반기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선진 증시, 뭐 미 증시, 일본 증시, 유럽 증시보다는 그나마 우리 국장이 드디어 한번 예. 우리를 괴롭혔던 코스피가 한번 우리에게 깔끔하게 줄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가장 큰 조건은 일단 하나 금리 하락은 달성했잖아요. 3.8 레벨도 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는 한 98 레벨을 깨고 내려오고요. 우리 원 달러로는 1,260원, 50원, 40원 요 벽을 진짜 와장창 한번 깬다면 저는 내년 뭐 총선도 있고 하니까 상반기 때는 상당 부분 오히려 국장에서 코스피에서 시세가 날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박충성님이 국장은 아직 20% 올라야 신고까지 꼴등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단연 뭐 나스닥 뭐 이렇게 사상 최고가 가고 있고 S&P도 조만간 지금 4,800 넘을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이 이제는 좀 힘을 받을 단계냐? 대표님 이게 생각도 재밌는 통계가 하나가 있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한 해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증시가 다음 해에는 좀 많이 못 움직이고 글로벌로 봤을 때 가장 이제 많이 오르지 못했던 증시가 일반적으로는 다음에는 굉장히 또 강하게 오르는 이런 시소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일반적인 통계상에서 보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시장이 많이 오르지 못했던 부분이 내년에는 일반적인 그런 통계에 따르면은 해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들고요. 단지 저는 이게 이전 고점을 넘기느냐 못 넘기냐는 사실 중국에 좀 달려 있는 게 아닌가. 올해 너무나 많은 실망감을 줬고, 그러니까 올해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 시장에서 예상했던 만큼 좋아지지는 않았고, 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에서는 일단은 환경은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반도체 수요가 다시금 회복을 한다든지 경제가 다시금 좀 살아나야 우리가 어차피 이제 중국 쪽에 이제 홍콩을 포함해서 한 33% 정도 경제 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이쪽이 좋아져야지만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정고점을 논하기 전에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반기에는 일단 기대감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의 어떤 주가 상승은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님께서 지수가 간다는 거지 종목이 간다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2,840 평론가님 말씀하셨는데 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은 뭐 종목이 올라서야지, 지수가 올라서야지 지수 안정감 속에 종목 장세가 있는 거니까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지수는 올라가는 게 결국은 나한테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하고 은행주가 오르면
개별 기업들이 코스닥에 못 올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결국은 그 지수가 오르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종목 장세가 된다는 걸 좀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그 지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우리 지수가 뭐 코스피 3,000을 넘길 거냐 안 넘길 거냐 우리 뭐 맨날 얘기했지만 잘 맞추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리고 시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버슈팅 되고 올라가거나 또는 언더슈팅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범위만 정해놓고 그 범위의 시나리오를 좀 생각하는 부분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존재하는 한 시장은 꺾이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미국은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꺾이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오히려 금리 인하를 오히려 빨리 해버리면 금리 인하 빨리 한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냥 금리 인하를 계속 앞에 두고 안 한다 한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시장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때까지는 끌고 가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보다는 우리 시장이 좀 더 좋을 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일단 주식시장은 경기에 선행하면서 움직이잖아요. 경기하고 저렇게 따로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장 가까이에 11월에 OECD에서 발표한 G20의 성장률 내년 성장률 2.8%로 발표했어요. OECD 평균 1.49, 우리나라 2.3% 발표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1.5%, 일본 1%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미국이 훨씬 더 성장률이 높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시장이 바이오로 처음으로 높아지는 부분 첫 번째, 두 번째 미국하고 우리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좀 있는데 우리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역사적 신고 지수를 경신했습니다. 경신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역사 신고 지수를 1.4%나 더 경신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얘기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나라 반도체 안 좋다고 했던 게 트렌드포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전부 다 그럴까 그랬거든요. 근데 안 믿었어요 별로. 그러면서 삼성전자 내려온 동안 그냥 계속 있었습니다. 예. 근데 작년 올해 가을, 올해 여름 지나고 나서 가을서부터 저점 가능성이 있다, 트렌드포스에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또 아무도 안 믿었어요 이번에도요. 근데 이제 바이오로 디램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뭐 HBM에서 실제 실적이 나오고 숫자가 나오니까 이제 믿기 시작을 한 거고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는 어떤 면에서는 먼저 선반영하고 올라간 게 아니고 의심하다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시장은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증권사 하우스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야 이렇게 높게 보는 것 너무 이거 오바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비관적으로 보는 쪽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게 예. 보는 이유 중에 가장 핵심 이유가 뭐냐면 올해보다 내년도에 40에서 50%의 이익 성장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익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경기가 둔화되고 글로벌 경기도 안 좋은데 이게 나올 수 있겠냐로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익의 거의 대부분이 반도체 섹터에서 사실은 있는 거예요. 워낙에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가 안 좋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익이 나오고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나 자동차 쪽에서 받쳐주면은 우리가 거기 못 갈 이유는 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미국 월가에서 얘기하는 S&P 500의 목표 지수 내년 목표 지수 뭐 이렇게 보면은 5,100, 뭐 5,000 넘기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S&P 500이 얼마인데요? 오히려 업사이드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눌려 있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업사이드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미국은 여기서 이제 다이나믹하게 막 치고 가는 부분은 좀 어렵지 않겠냐고 생각을 살짝 듭니다. 너무 좀 크게 넓게 그러니까 기간을 늘려서 듣기에 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미국 시장은 선형적으로 계속 올랐는데 우리는 못 오르니까 맨날 우리 답답하고 국장은 안 된다 얘기했던 게 맨날 있었잖아요. 네. 그게 우리가 봤던 10년 동안에 그랬던 거지 않습니까? 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겪고 나서 미국이 3조 달러를 풀었어요. 그리고 시장이 한번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좀 박스권을 있다가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는 팬데믹 이후에 5조 달러를 풀어서 그랬던 거잖아요. 그 돈을 계속 풀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 돈을 푼 효과로 인해서 많이 올랐고 그리고 작년에 많이 떨어졌지만 이번에 다시 오른 것도 그 효과가 계속 있었던 거고 그 효과는 어디서 나왔느냐? 재정정책에서 나온 거잖아요. 행정부에서 돈을 푼 거잖아요. 예. 근데 금융정책, 금융사이드에서는 긴축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내년에 선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돈을 푸는 것을 지금처럼 과감하게 하지 못하면 이게 꺾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타이밍에 절묘하게 연준에서 긴축 완화의 스탠스를 딱 줬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이게 양축이지 않습니까? 긴축을 하고 있는데 은행에서는 긴축을 하고 있는데 재정정책에서 돈을 풀어줬으니까 그걸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쪽엔 좀 어려울 것 같아. 둘 다가 되면 더 금상첨화이지만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이 금융 사이드에서 또 완화 정책을 해준다고 하니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는 계속 풀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래서 그 안에서 탄탄해 있을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탄탄하지만 견조하다는 표현을 쓰고 급등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 거고 예. 그 사이에 우리한테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더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률 요인도 있고 여러모로 국장이 좀 더 상승 여력이 많다라는 말씀을 세 분이 동일하게 주고 계십니다. 이쯤 되면 이제 세 분 다 내년도 전략을 어느 정도는 좀 세워 두시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좀 꺼내 보시죠. 섹터를 보자면 어디를 가장 비중 있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반도체 부분은 워낙 얘기도 많이 나오고 네.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경제방송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거의 못 봤어요. 그 얘기 자체는 반도체를 이미 담을 만큼은 담았다라고도 생각을 저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런 게 있었거든요. 삼성전자 이전에 이제 10만 전자 가려고 그러다가 못 갔던 가장 주된 이유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비메모리 쪽, 시스템 쪽이 원래는 잘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잘 안 됐으니까 그게 문제였다면 네. 내년에 이제 AMD에서도 이제 AMD에서도 새로운 칩이 나오고 여기 이제 삼성전자가 제대로 붙어주면 이제 어쩔 수 없이라는 표현을 제가 그냥 쓰는데 네. 비메모리 부분이 괜찮게 붙어주기 시작하면 잘 갈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공략 자체는 조금 다르게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오거나 아니면 시나리오가 되는 종목들 중에서 2023년도에는 2차 전지라든지 여러 IT 섹터들 때문에 소외당했던 그들의 반란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는 첫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는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실적이 괜찮거나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도 일단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항공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유가 오른다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해외 여행객 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오르고 있는 부분이 일단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실적은 되고 스토리가 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 여러분들이 사이드에 조금 더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강세다라고 하는 쪽은 한 30-40% 정도 네. 나머지는 그냥 사이드 쪽을 좀 풀어서 한 60% 정도 가져가시는 전략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그렇게 할 생각으로 지금 예.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소외당했던 쪽이 네. 이제는 좀 지목해볼 필요가 됐다 말씀이십니다. 평론가님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대형주 쪽에서는 결국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업종이 마지막 2,840 혹은 그 이상을 뚫느냐의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최근 보면 외국인과 기관 모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는 것은 반도체를 사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국 주식시장을 사는 것이기도 하고요. 특히 선물 플레이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와 연계된 이제 그런 매매다라고 일단 보게 된다면 뭐 그 업황을 뭐 나쁘거나 이렇게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 그 외에 분명히 시장이 더 가려면 승부수가 던져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단을 좀 보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2차 전지 업종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여기에서 달릴 수 있는 경주만은 현대차, 기아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차례 말씀을 드렸었으나 그 좋은 실적과 호재에도 못 가고 있어서 그쵸. 이제 제가 이제 불면증 아닌 불면증을 겪고 막 금리도 안 떨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금리도 떨어지면서 현대기아차도 나름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 현대기아차와 함께하는 자동차 업종을 일단 상위 시총에서는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작은 종목 중에서는 계속해서 저는 또 얘기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라고 보고 있고요. 태양광, 풍력, 해상풍력 그게 이제 또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거라고 보고 네. 있고. 내년 제가 시기는 맞추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히 내년 1분기 언제쯤 아리백 이야기하고 탄소 거래세라든가 탄소 배출권 이야기가 또 한번 화두가 될 겁니다. 그 이유가 미 대선과 연관이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는 어쨌거나 이 친환경 이슈가 생명과 같은 겁니다. 예, 트럼프와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를 최대한 못 되돌릴 만큼 달려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미리 그런 예상을 하셨다면 저는 좀 이제 크게 달릴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섹터, 태양광, 뭐 풍력, 해상풍력 이 정도들을 관심을 가른 저 투톱 전략을 취하려고 합니다. 자동차 신재생. 공교롭게도 평론가님 말씀 주신 두 개 섹터가 오늘 굉장히 잘 간 섹터입니다. 자동차 올해 너무 잘 팔았는데 내년에도 이 기록 뛰어넘어서 더 많이 팔 수 있을까요? 우리 시청자 문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거 이따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는 뭐 이런 각도로 말씀드릴게요. 좀 두 분 의견 비슷하긴 한데요.
금리 인상기의 피해주들이 이제 금리 인하를 거론하고 있으니까 그 피해주들이 수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럼 성장주라고 그걸 우리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S&P 500에서 7개만 올랐던 S&P 7 얘네들은 성장주가 아닌가요? 얘네들은 다 성장주잖아요. 네. 그러면은 걔네들은 성장주가 계속 올랐는데 금리 인상기에도 올랐는데 그 금리 인하기에 또 걔네들이 수혜인가 다른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요즘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가치주를 해야 된다로 얘기도 많이 하고 전통적인 레거시 주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지면서 터닝하면서 가는 게 아니고 여전히 금리 인하를 바라보는 시장의 유동성과 돈의 힘에서 움직이면서 시장이 움직인 게 이 자본 이 시장이 꽤 오랫동안 이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거기서 변화되는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장주 안에서의 약간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금리를 인상하는 동안에 다 성장주들이 안 좋았는데 그중에 가장 좋았던 탑에 있었던 애들만 좋았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장주가 금리 인상기의 피해였는데 성장주가 금리 인하로 이제 접어들면 성장주가 다시 좋아지는 건 맞는데 그동안에 그 탑 종목만 올랐고 그 밑에 있었던 종목들은 못 오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진짜 본격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 자동차도 실적 좋다고 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못 가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렇게 떠요. 이건 다 금리 영향이에요. 이거 지난주에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이런 일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자동차도 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할부금융 금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에 피해주였기 때문에 이게 좋아지는 부분이 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하나솔루션이 이런 게 오르는 이유가 대규모 장치 산업이나 아니면은 신재생 에너지들은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투여되는 그런 산업이잖아요. 이 금리가 높으면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금리 인하기로 가면은 이게 진짜 요번에 다시 한번 수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에 굉장히 피해했던 미래 성장 섹터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많이 가는 애들은 좀 세워놓을 수 있겠지만 그걸로 인한 피해의 섹터나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제가 살짝 좀 경계감을 갖고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유가예요. 네. 지금 WTI가 다시 고개를 스멜스멜 들고 있잖아요. 예멘 반군 그 홍해 리스크 있잖아요. 가뜩이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 홍해 쪽을 지나는 석유 운송량이 굉장히 많아진 상황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게 이 홍해 쪽에 발생하는 리스크가 단기간에 해소될 만한 문제냐 아니면 좀 우리가 좀 길게 보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 이면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가지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예멘 반군들이 계속 얘기 좀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선박이 통과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게 첫 번째 이슈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뭐 하마스의 지도자들이 지금 이집트 가서 평화협상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아까 뉴스 보니까 뭐 40명 인질 석방으로 인해서 7일간 휴전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리고 미국도 좀 변화가 좀 되고 있죠. 미국이 이 휴전에 대한 유엔 안보리 이사의 채택 표결을 2번이나 반대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반대하지 않고 다시 문구를 바꾸자 이렇게 바꿨다고 하죠. 왜 미국이 그렇게 됐을까요? 내년에 대선이 있으니까 국내 여론 때문에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 변화가 그쪽에서 생기고 있다는 부분이 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경험치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 경험치로 봤을 때 이 부분이 향후에 유가가 오르고 물가 인플레이션을 다시 유발시키는 요인이 될까 봐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고. 예. 그리고 또 이 부분 때문에 인건비가 오르고 회원비 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오르면 운송비 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경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라고 걱정을 좀 하는 부분이에요. 예. 근데 이번에 보면은 뭐 미군이 딱 나서기 시작을 하니까 이거 이스라엘 선박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지 다른 선박들은 가게 해줄게. 근데 뭐 겁나서 가지 못하지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더 많이 확전돼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뭐 제 능력 밖이고요. 여태까지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단계적인 노이즈로 상당히 작용을 했고 그리고 유가 부분도요. 유가가 2008년도에 고점이 $146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130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90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막 $70 선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유가 자체가 예전처럼 막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막 그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안 됐어요. 거기도 이제 학습 효과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걱정할 문제는 현재까지는 저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HMM 오늘도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 부분도 사실 이 홍해 리스크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해운주 3거래일째 흐름이 계속 좋은데 그럼 이것도 좀 단기적인 이벤트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아까 이사님 말씀대로. 사실 저는 HMM 주식을 홍해 이벤트에서 종목을 제가 예전에 찾았었는데 네. 이 종목을 찾은 건 홍해 이벤트에서 찾은 건 아니고요. 네. 일단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한 달 이상 그래도 바닥권에서 꾸준히 매수하는 종목들을 찾아보니까 HMM이 나왔는데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이런 코멘트를 한번 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관들은 한 달 전이나 한 달 반쯤 전에 홍해 이벤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샀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저는 단순히 지금 HMM의 주가 상승이라든지 해운주의 주가 상승은 기사가 나오니까 네. 약간 거기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사를 조금 끼워주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예상외로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실제 거의 바닥을 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 있고 일부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LNG의 어떤 운반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크게 증가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일단 좀 녹아 들어 있는 부분도 일단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HMM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합병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전에 펜오션이 그쪽에서 이제 합병을 해갈 때 무슨 생각이냐? 닭이나 잘 팔지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시간을 지나놓고 보니까 괜찮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HMM에 대해서도 시장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쪽으로 시장이 가닥이 조금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HMM을 단순히 해운주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HMM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더 큰 항목에서는 하림하고 오늘 HMM이 같이 떴잖아요. 그래서 네. 그쪽으로 묶어서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마이크론 실적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간 뭐 전문가들은 거의 대부분 반도체를 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구동성으로 해주셨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많이 답답하셨던 게 사실이거든요. 아무래도 좀 화끈한 한 방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올해 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시작부터 지금까지 좀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이 전문가들의 전망이 맞았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게 꾸준히 조금씩 올랐는데 이 반도체주의 최근의 이 성과,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싶으세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동안에 반도체가 저점을 찍고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걸 계속 뉴스에 나왔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내년도에 전망 얘기하고 내년도에 뭐 볼까요? 얘기했을 때 다들 별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그냥 제일 만만하고 제일 확실해 보이는 데가 거기라서 반도체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 왜냐하면 실제로 거기가 저점을 통과하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게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와중에 여러분 오늘 뭐 기사 보셨겠지만 올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16조 원을 순매수했다고 합니다. 근데 개인들이 14조 원을 팔았어요. SK하이닉스를 4조 원을 팔았고 네.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를 3조 원을 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의 움직임보다도 개인들이 판 걸 외국인들이 전부 다 산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이 샀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좋고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외국인들의 흐름은 상당히 사이클링 거래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중기 이상의 거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측면이 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 얘기는 더 얘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아까 좀 먼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의심을 하다 보니까 아직 스타트도 안 해서 삼성전자는 6개월의 고점을 오늘 처음 돌파한 거라니까요. 오늘 처음 돌파한 거예요. 예. 근데 그 사이에 의심은 했지만 가장 그래도 테마를 이루면서 먼저 올랐던 쪽이 있잖아요. HBM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얘네들에 대해서는 먼저 올랐기 때문에 주춤하고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닌 후공정이 아닌 전공정의 쪽에서는 아직 못 올랐거나 이제 시작도 안 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찾아보시는 게 어떤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얘기할 때 그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가 왜 붙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어디에 마이크론을 갖다 붙입니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죄송해요. 이게 캐파로 보든지 아니면 향후의 성장성으로 보든지 네. AI 시대를 가장 먼저 선도를 하고 있고 네. PIM이라든지 여러 부분의 기술 개발도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고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TSMC 쪽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어떻게 보면 시스템 반도체 AI 쪽으로 지금 달리고 있고 삼성전자도 이제 엔비디아 쪽이라고 하기보다는 AMD에서 또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에서 AI를
달리고 있고 지금 S&P 500 기업들 중에서 거의 한 140개 되는 기업이 무조건 AI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세스에서도 무조건 AI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가지고 올 캐파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예전에 굉장히 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게 모바일 디램 쪽도 지금 중국 쪽부터 시작을 해서 또 살아나고 있고 전방위가 지금 다 좋아지고 있고 지금 마이크론이 안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더 파이가 커지고 있는데 어디다가 마이크론을 삼성전자에 갖다 대시는지 아니, 시가총액은 마이크론이 하이닉스보다 높다고 지금 시청자 미래님이 저를 대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이크론 실적은 그러면은 내일 새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거 전후해서 뭐 내일 반도체주에 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게 없을까요? 그 사전에 먼저 예고를 계속 많이 했었잖아요. 네. 지난번에 발표했을 때 다음 가이던스를 더 높게 발표했고 네. 그래서 뭐 조치해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말씀 부분이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 얘기가 맞긴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트렌드포스 이것도 트렌드포스 파일 제가 보고서에 의하면은 내년도에 HBM만 만약에 보더라도 HBM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약 91% 정도 점유율이라고 해요.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느 정도 점유율이냐? 약 4에서 5% 점유율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훨씬 더 치고갈 부분이 좀 있는데 워낙에 시장 자체가 미국은 좋고 그리고 시총도 높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먼저 실적 발표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나라에 영향을 받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질문 주신 거에 뭐 심플한 답은 그동안에 계속 가이던스를 더 좋아질 거다 발표를 했고요. 그 가이던스의 정도는 충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거는 최태원 SK 회장이 얼마 전에 언급했던 멘트가 있어요. 과잉 투자 우려에 대한 예. 부분인데 그러니까 디램은 나아지고 있지만 낸드는 거의 잠자는 수준이다 있다. 이런 말을 예. 했잖아요. 업황이 지금 반짝 회복에 내년에 그치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어젠가 얘기한 거죠? 어젠가? 그제 얘기했죠. 그제. 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네. 얘기한 거였습니까? 말씀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그건 중요한 얘기라고 합니다. 그 업황에 계시는 회장님 총수가 직접 얘기한 거니까 반도체 디램은 락바텀을 벗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애널리스트나 뭐 방송 저희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총수가 직접 얘기하는 거 무게감이 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낸더 플래스는 아직 잠자고 있다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기사를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경계하고 있구나. 속으로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낸드가 더 더디게 올라오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 경계감을 주면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사실 삼성전자 많이 따라잡았잖아요. 예. 거기에 막 신나가지고 막 큰 소리 칠 입장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거기에 작용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네. 대해서. 그렇게 가름을 하고요. 반도체를 비롯해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미칠 만한 섹터들 계속해서 좀 고개를 들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그간 좀처럼 움직임이 없었던 자동차 쪽이거든요. 결국에는 뭐 캐피탈로 뭐 차를 사시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금리 영향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아가 특히 좀 강한 것 같더라고요, 대표님. 기아가 달리기 시작한 거는 사실 한 2, 3주 됐습니다. 현대차가 뒤에 지금 달리고 있고 네. 현대오토웨이가 가장 먼저 달렸고 그다음 기아가 달리고 그다음에 오늘 현대차가 좀 눈에 띄게 그렇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하에 대한 뭐 수혜주가 건설주라든지 은행주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동차 관련된 부분도 일단 있는데 네. 저는 사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현대차가 이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주가가 못 갔단 말이죠. 테슬라는 주가는 그렇게 달리는데 우리도 전기차 많이 하는데 왜 안 가냐.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좀 많이 했었냐면 현대차가 지키는 실적 자체가 향후의 성장성에 대한 실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무슨 얘기냐면 내연기관 자동차를 많이 팔아서 그 실적을 내고 있는 거지 전기 자동차를 많이 팔아서 그러니까 테슬라는 전기차를 많이 파는 거니까 앞으로에 있는 희망이라든지 미래를 땡겨와서 지금 실적을 찍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가 좀 못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일단 했었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엄청 잘 팔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네. 현대차의 실적 자체가 향후에도 그렇게 찍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 점수를 좀 많이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현대차가 이전에 이제 고점을 찍었을 때가 중국 시장에서 현대가 자동차를 참 많이 팔았을 때가 참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글로벌로 현대차 제네시스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이게 SUV의 조합 자체가 잘 만들어져서 중국 시장에서 예전에 못 팔았던 것 이상으로도 실적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 이제는 그거에 대한 성과가 이제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현대차도 역사의 고점 부분 이상을 한번 노려보시는 그런 전략이 2024년도에는 통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예, 여기서 앞서 우리 시청자 문님께서 주셨던 질문 있잖아요. 내년에도 올해만큼 계속 잘 팔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평론가님? 일단은 뭐 거기에 대한 예측보다는요. 저는 매크로 변수를 하게 된다면 금리 하락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게 되겠고 또 하나가 유가를 저는 상반기에는 WTI가 적어도 $80 밑에는 가둬져 있다라고 놓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뭐 전기차가 성장성에 대한 그런 뭐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악재들을 오히려 현대차가 수혜로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현대차, 기아차의 주가 흐름을 내년 상반기에는 굉장히 이제 좋게 보고 있고요. 다만 앞서 이제 유가 부분에 있어서 저는 유가가 내년 하반기에는 한번 다시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재료 때, 그러니까 미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하마스와 이 분쟁에서 예. 화약고도 같이 터지게 되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유가는 상반기에는 여기에 박스에다 가둬놓고 이걸 가둬놓으면 어떤 점이 좋냐? 물가 상승률을 잡아낼 수 있어요. 예. 특히 배럴당 WTI를 $80 밑으로만 가둬놓으면 물가 상승률이기 때문에 그 물가 상승률의 핵심이 또 유가 상승률이기 때문에 마치 떨어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 금리 하락에 대한 힘이 상당 부분 실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저는 한번 버블 랠리가 나오고 하반기로 가면서 유가가 다시 튀면서 이제 물가를 자극하는 이제 이런 큰 추이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흐름, 유가도 박스권에 갇혀 있고 금리도 떨어지고 있고 또 뭐 오늘 발표됐던 러시아 관련한 그 공장 악재도 뭐 잘 끝난 것 같아요. 2년 바이백을 두고 현대 기아차 합쳐가지고 뭐 손실액도 한 5천억, 6천억 정도로 이제 완전히 끝이 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렇다면 또 그리고 역추적을 하는 거죠. 내년에 2,840으로 우리가 달려가게 된다면 그 이상을 간다면 선수가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달릴 수 있는 선수가 저는 완성차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서 이제 그런 틀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언을 주셨어요. 네, 하반기에 유가가 또 치솟을 것이다라는 예언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한번 좀 맞춰봐야겠네요. 올 들어서 지금 특징이 순수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차가 굉장히 많이 팔렸다. 앞서 이제 강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내년에 이 자동차 섹터의 뭐 트렌드랄까요?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사님? 전체적인 자동차 섹터는 지금 평론가님 말씀 주신 대로 그냥 하시면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일단 이번에 현대차에서 발표한 요 내용 한번 읽어드리면요. 2025년까지 모든 차종을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당장은 지금 세스에서 이게 지금 자동차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그 반도체 얘기를 AI 얘기를 하면서 자동차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자동차가 내년에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완성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동차 부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동차 부품이 지금 쫓아가는 부품들이 있긴 합니다. 뭐 네. SL이나 현대오토 뭐 이런 것도 쫓아갑니다. 대부분의 그 전에 우리가 들었던 좋았던 자동차 부품들은 그렇게 못 쫓아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랬냐면은 우리나라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의 자동차 부품 만드는 쪽에 변화를 거의 대부분 못 하고 있다고 해요.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매출에서. 네. 근데 그들이 못 쫓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변화를 시도를 하겠죠. 근데 그들이 변화를 시도하지 못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뭐 자금의 부분도 있고 경기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 포석을 생각을 했겠죠. 정책을. 근데 그동안에 못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바이오로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시작을 어디서부터 했냐면 전체 매크로의 변수는 금리 인하에서 했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이것도 역시 AI에서 나온 거예요. 올해 AI의 화두는 전부 다 하드웨어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AMD 얘기를 하고 있고 AMD는 올해 전체 시장이 HBM이 AI 부분야가 $450라고 그랬는데 3년 안에 4천억 달러가 된대요. 뭐 그렇게까지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그런 게 될 거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부분은 하나하나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 들어가는 상용화되는 부분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과 전장 부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 안에서도 자율주행과 전장 부품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수익이 나는 부분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눌려 있는 종목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다른 섹터보다도 훨씬 더 저평가돼서 잘 아시죠? 예. 물론 영업이익 모피 마진이 낮긴 해요. 그렇지만 뭐 PBR이 0.5, 뭐 멀티플이 3배, 뭐 그런 수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그렇게 됐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죠. 시장이 얼마나 냉철한데요. 있었겠죠. 근데 변신이 될 때, 변화가 될 때는 그 파급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첨언을 좀 합니다. 네.
아니 내년에 뭐 샤오미도 첫 전기차 굉장히 어렵게 투자 많이 해서 출시한다 그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 날아가고 있잖아요. 뭐 충전도 이슈도 있고 말이죠. 자율주행 이슈도 있고 현대차가 여기서 잘 버텨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잘 해내겠죠. 저는 사실은 이게 전기차를 만드는 건 전 지금 이제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테슬라 이제 지금 막 우리 테슬라가 이번에 이제 주가가 좀 달리기 시작을 했는 게 전기차 충전 관련된 표준 관련된 얘기가 일단 있었는데 이제 자동차 AI 관련돼서도 이제 표준을 정하면 테슬라로 표준을 정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 네. 자율주행을 할 때 우리가 기본이 보통 이제 세 가지로 보통 나뉘지 않습니까? 테슬라처럼 그냥 지도를 보고 카메라로 이제 지형을 판단해서 이제 달리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CITS를 이용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쪽에 대한 표준 자체도 일단은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 현대가 뭘 하고 있냐면 이번에 자동차 관련된 종목이 먼저 움직일 때 현대 오토웨어가 먼저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부분을 현대가 일단은 현대가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자동차 종목이 움직일 때도 그쪽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현대가 살아남는다 안 살아남는다를 떠나서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정신없이 지금 재밌어서 빠져들어서 듣다 보니까 아직 준비한 걸 다 못했는데 시간이 지금 끝나가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 평론가님께서 친환경 한번 할까요? 친환경이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경주마에서 세 분을 만나는 건 올해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거든요. 네네. 평론가님께서 뭐 올해 연말 어떻게 내년은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다. 조언 한 말씀 해주시고 끝내죠. 저는 이제 내년에 불확실성 세 가지를 꼽자면요. 네. 매크로적으로요. 첫 번째가 트럼프, 두 번째가 이스라엘 하마스, 세 번째가 중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트럼프가 대권을 잡게 될 경우에는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고요. 이스라엘 하마스 이게 저는 상반기 때는 잠잠하겠지만 결국 하반기 미 대선을 앞두고 이란이 뛰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국제유가에 불을 붙인다라고 보고 있고 중국이 올해 바로 무너지느냐 아니면 올해 어떻게든 버텨주느냐 이제 이 세 가지가 관건이라고 놓고 보고 있는데 저는 첫 번째 이슈 트럼프 이슈가 그래도 단기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뉴스를 확인하실 때요 트럼프라는 재료를 꼭 넣고 그날 뉴스를 확인하십시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오늘 태양광, 해상풍력 거의 폭등을 했잖아요. 예. 여러 가지 이슈, 금리 하락 때문에 시설도 좋다, 미국에서 지원을 하겠지만은요. 오늘 트럼프 관련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콜로라도 주 법원에서 지난 2021년 1월에 있었던 그 의회 폭동과 관련해서 트럼프에 대해서 경선에 출마할 자격도 없다. 그러니까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될 자격도 없다라는 일단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슈 때문에 이러면 다시 석유 시대로 못 돌아가겠네. 그러면서 태양광 풍력이 달려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신재생에 관심 있는 분들은 트럼프가 진짜 중요하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냐 안 되냐를 제가 당위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가 끝이니까 원달러가 못 쫓아가고 있어요. 근데 원달러가 1250원, 60원, 70원 이 벽을 깨는 순간 이젠 정말 내년은 국장이 한 번 준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속 시장에 머물러 있어라라는 오래된 이 증시 격언을 새삼 좀 돌아보게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고통을 잘 견뎌내셨다면 지금쯤 아주 따뜻한 연말 보내고 계시겠죠. 하지만 또 멀리서 그걸 지켜봐야만 하는 그런 분들 너무 또 좌절하지도 그렇다고 뇌동매매하지도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다리면 여러분을 위한 기회, 새로운 기회 반드시 찾아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